내 통장에 10억이 2억으로 줄었다. 중국의 한 예금자가 토로한 말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 아시죠? 은행이 망하더라도 1억 원까지는 나라가 대신 돌려준다는 바로 그 약속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예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단 1년 만에 은행 377개가 문을 닫았고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은 붓게 닫힌 셔터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많던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게 정말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일까요? 지금부터 그 텅 빈 금고 속을, 그리고 그 불씨가 우리 쪽으로 어디까지 번지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77개.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합병되거나 아예 사라진 소형 은행과 금융기관의 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제까지 동매에서 영업하던 은행이 하루아침에 간판을 내린 게 1년 만에 377곳이라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속도입니다. 바로 전해인 2024년에는 195개였거든요. 1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뛴 겁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죠. 지점까지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2025년 한 해에 중국 당국이 폐쇄를 승인한 은행 지점이 무려 9,661개였습니다. 전년의 약 3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동네 골목마다 있던 은행 창구가 셋 중 하나꼴로 셔터를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도 농촌 상업은행 지점이 5,400개, 국유은행 지점도 962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가겠습니다. 지점이 닫혔다고 전부 망한 건 아닙니다. 중국도 우리처럼 스마트폰 결제, 그러니까 캐시리스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창구를 찾는 손님이 줄면 지점을 줄이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9,661개를 전부 부도로 읽으면 그건 과장입니다. 다만 은행 자체가 1년에 377개씩 사라지는 건 캐시리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 이야기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나요? 그때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31곳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약 3만 8천 명, 메우는 데 들어간 공적 자금이 27조 원이 넘었어요. 온 나라가 휘청였던 그 충격을 우리는 무려 5년에 걸쳐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우리가 5년 동안 본 31곳에 10배가 넘는 숫자를 단 1년에 봤습니다. 시간은 5분의 1로, 규모는 10배 이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정상적인 부조조정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문 닫은 은행 셔터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통장 속 돈을 찾으려고요. 그 많던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런데 돈이 증발한 진짜 출발점은 놀랍게도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엉뚱하게도 여러분이 사는 그 아파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파트가 어떻게 은행 금고를 비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2010년대 중국으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절 중국에서 아파트는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가장 확실한 재테크였습니다.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죠. 그러다 보니 가계자산의 60에서 70%가 부동산 한 곳에 몰렸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전 재산을 아파트라는 바구니 하나에 다 담아둔 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집을 짓기도 전에 분양대금을 다 받습니다. 우리로 치면 선분양이죠. 땅만 파놓고 모델하우스 도면만 보여주고 돈은 미리 꽂아두라는 겁니다. 개발사는 그렇게 받은 돈으로 집을 다 지을까요? 아닙니다.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삽니다. 그 땅에서 또 분양을 받고 그 돈으로 또 땅을 사고요. 쉽게 말하면 뒷사람 돈으로 앞사람 공사를 메우는 돌려막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런 구조는 집값이 계속 오를 때만 굴러갑니다. 새 분양이 멈추는 순간 음악이 꺼진 의자 뺏기 게임처럼 누군가는 반드시 주저앉게 돼 있어요. 이 거품의 정점에 헝다, 우리가
에버그란데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쌓아올린 빚이 약 400조 원입니다. 한 해 나라 예산의 절반에 맞먹는 빚을 회사 하나가 짊어진 겁니다. 모두가 이 파티가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착각이었죠. 2020년 8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사에 3대 레드라인이라는 빚장을 겁니다. 빚이 너무 많으면 더는 돈을 못 빌리게 막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쓰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내일부터 0원이라는 통보였습니다. 돈줄이 끊기자 헝다는 버티지 못했어요. 결국 2024년 1월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헝다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이라는 회사는 한술 더 떴어요. 이 회사가 벌여놓은 공사 현장이 무려 3,103곳, 헝다의 약 4배였습니다. 더 큰 폭탄이 옆에서 째깍거리고 있었던 거죠. 이 회사마저 2023년 디폴트, 빚을 못 갚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돌려막기가 멈추자 짓담한 집이 쏟아졌어요. 착공도 전에 이미 팔린 미완공 주택이 최소 4,800만 채입니다. 빈집까지 합치면 6,500만에서 8천만 채로 추정되고요. 상상해보세요. 어느 평범한 가정이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 분양을 받았습니다. 입주만 기다리며 도면 속 거실을 떠올렸겠죠. 그런데 공사는 어느 날 멈췄고 들어가 살지도 못하는 집을 위해 매달 대출이자만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살 수도 팔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콘크리트 골조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남습니다. 그 분양받은 가정도 그 거대한 개발사도 돈은 다 어딘가에서 빌려온 겁니다. 그 돈을 대준 곳이 바로 은행이었어요. 부동산이라는 벽돌 하나하나에 사실은 은행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예금자의 돈이 발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무너지면 은행 금고로 금이 가는 다리가 놓이는 겁니다. 부동산이 무너진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은행 금고가 텅 비었을까요?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진짜 범인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입니다. 그 돈은 그냥 증발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미리 아주 조용히 금고 바닥에 구멍을 뚫어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실해서 망한 게 아니라 부실해지기 전에 이미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 구멍을 뚫은 손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출발점은 의외로 단순한 규칙 하나였습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직접 돈 빌리지 마라.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빚이 멈춰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정부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를 썼죠. 자기 이름 대신 껍데기 회사 하나를 세웁니다. 이걸 LGFV, 우리말로 지방정부 융자기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방정부가 직접 손에 흙 안 묻히려고 만든 대리회사예요. 이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씁니다. 장부에는 지방정부 빚으로 안 잡히죠. 그래서 부의 차입, 장부 밖의 빚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다 큰 아들이 아버지 명의 카드를 들고 나가서 외제차를 긁습니다. 그리고 청구서는 누구한테 갈까요? 아버지한테 갑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바로 은행이고 결국 여러분 예금이에요. 아들은 신나게 쓰고 갚는 건 아버지 몫인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껍데기 회사들이 끌어다 쓴 돈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숫자로 보면요, IMF 추정만으로도 2024년 약 65조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1경원대예요. 그런데 이건 보수적인 숫자고 민간에서는 최대 134조 위안까지 봅니다. 감이 안 오시죠? 한 나라의 지방 곳곳에 갚을 길 막막한 빚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멀쩡한 공장이나 일자리에 쓰였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상당 부분은 보여주기식 토목사업에 흘러갔습니다.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고 신도시를 세웁니다. 왜냐고요? 공무원들 실적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임기 안에 뭔가 거대한 걸 지어야 승진하니까요. 그 실적을 위해 여러분 같은 평범한 예금자가 맡긴 돈이 쓰인 겁니다. 정작 그 돈을 맡긴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더 기막힌 건 책임의 행방입니다.
사업이 망해도 결정한 권력자는 책임을 안 집니다. 책임은 껍데기 회사가 지고 그 껍데기가 무너지면 은행이 떠안고 은행이 휘청이면 결국 예금자가 떠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쓰고 힘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갚는 구조예요.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은행이 이 빚을 메우려면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돈 버는 능력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순이자 마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은행한테는 예금이자가 재료비고 대출이자가 국밥 한 그릇 받는 값입니다. 그 둘의 차이가 은행이 남기는 마진이에요. 그런데 2025년 1분기 이 마진이 1.43%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예요. 국밥집으로 치면 재료비 빼고 거의 안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빚은 산더미인데 그걸 메울 돈벌이는 바닥인 거죠. 그러면 부실은 점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하는 은행 부실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1.5%입니다. 100명 중 한두 명만 돈을 못 갚는다는 거예요. 듣기엔 멀쩡하죠. 그런데 연구자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실제 부실은 그 두세 배는 될 거라고 의심해요.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멀쩡하면 왜 그렇게까지 감추려 할까요? 멀쩡한 살림은 굳이 숨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실을 중국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숨겨왔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꺼낸 카드가 진짜 소름 돋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금고가 어떻게 비워졌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부실이 쌓였는데 어떻게 여태 멀쩡한 척 버틴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숨긴 겁니다. 은행은 떼인 대출, 그러니까 못 받을 게 뻔한 부실 채권의 만기를 계속 뒤로 밀어줍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롤오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갚을 돈을 안 갚아도 되게 기한만 자꾸 늘려주는 겁니다. 그럼 장부에는 어떻게 찍힐까요? 멀쩡한 대출로 찍힙니다. 썩은 사과를 버리지 않고 랩으로 예쁘게 포장해 다시 진열대에 올리는 거예요. 겉은 반들반들합니다. 안은 이미 골맞는데 말이죠. 그래서 공식 부실률은 1.5%라는데 연구자들은 그 두세 배를 의심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포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섭니다. 2024년 11월 중앙정부가 10조 위안짜리 지방부채 정리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숨겨둔 빚을 14조 위안대에서 2조 위안대로 줄이겠다는 목표였어요. 숫자로 보면요. 거대한 빚을 양지로 끌어내 정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 치료일까요? 아닙니다. 골문 부위를 도려낸 게 아니라 빚을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긴 것에 가까워요. 부실은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가 곧 터집니다. 2025년 12월 한때 중국 최대 건설사였던 완커마저 흔들렸어요. 20억 위안, 우리 돈 약 2,840억 원짜리 채권 만기를 못 막고 연장 위기에 몰렸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곧바로 선택적 디폴트, 그러니까 사실상 일부 부도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금고를 다시 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 그 자체를 손에 쥐는 거였어요. 바로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텅 빈 금고 기억하시죠? 채울 수 없다면 차라리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입니다. 이 돈은 설계부터 다릅니다. 정부가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돈 자체에 조건을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써라, 어디서만 써라, 무엇에만 써라. 실제로 2021년 청두 같은 도시 시범 사업에서 만료일과 용도를 정해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돈의 유통기한이 붙고 어디에 쓸지를 발행자가 정한다면 그건 과연 내 돈일까요? 너무 먼 이야기 같으십니까? 그럼 실제로 벌어진 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허난성에서 작은 시골은행 4곳의 예금이 통째로 묶였습니다. 동결된 돈만 약 400억 위안, 피해자는 무려 40만 명이었어요. 광역시 인구의 일부가 통째로 통장을 잃은 셈입니다.
화가 난 예금자들이 돈을 돌려달라며 모이려 했죠. 그런데 그들이 모이기도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위하려던 예금자들의 방역 건강 코드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코로나 시절 빨간 코드는 곧 이동 금지였습니다. 항의하러 가야 할 사람들의 발이 디지털 신호 하나로 묶인 겁니다. 나중에 이게 조작으로 드러나 공무원 5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이동을 코드 하나로 막을 수 있었다면요. 돈의 흐름도 손끝으로 통제하는 일이 이론적으로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이 정말 여러분 것인지 다시 묻게 되는 지점이죠. 여기까지 보면 결국 중국이라서 가능한 일 아니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방금 본 그 불씨가 지금 우리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 반장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왜 그런지 숫자로 보면요, 생각보다 우리는 가까이 서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통장과 직접 닿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해 9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무려 24년 만의 인상입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1억까지만 보장된다는 말은 그걸 넘는 돈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은행에 2억을 넣어두셨다면 그중 1억은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은행이 무너지는 그 순간 초과분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한 통장에 넣어둔 분들, 지금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경제 체력은 튼튼할까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약 91.7%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 국민이 1년 내내 번 돈의 거의 전부만큼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가운데서는 가계빚이 1년 국내 총생산을 거의 다 채운 캐나다가 가장 높고 한국은 그 뒤를 바짝 쫓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중국의 부동산과 부채 위기를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말하기엔 우리 어깨에 얹힌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중국 자본은 이미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때 동양생명과 ABA생명의 주인은 중국 다자보험이었습니다. 과거 안방보험이라 불리던 그 회사죠. 이 두 보험사를 우리금융이 약 1조 5,5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작년에 우리금융 자회사로 편입됐고요. 쉽게 말하면 중국 자본이 한국 금융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흔적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올해 보고서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위험은 깊은 부동산 침체와 높은 부채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포만 안고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손에 쥘 수 있는 행동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억이 넘는 돈은 한 은행에 몰아두지 마세요. 여러 은행에 나눠 담으세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 오래된 말, 통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둘째, 은행의 건전성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기자본 비율, 즉 BIS 비율 같은 숫자를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셋째, 자산을 한 형태로만 쌓지 마세요. 예금만이 아니라 현금이나 실물 자산으로도 분산하는 거죠.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한쪽이 버텨주니까요. 넷째, 가장 중요합니다. 내 돈이 안전한지를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세요.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이 4가지를 오늘 안에 점검해 보시면 막연한 불안이 또렷한 통제감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따라온 길을 한 줄로 정리해 보죠. 중국은행 377개를 무너뜨린 건 부동산 거품이었고, 그 금고를 비운 건 권력이었으며, 그 부실은 오랫동안 교묘하게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돈 자체를 손에 쥐는 통제였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하나입니다.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검증해야 할 대상이지 떠받들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1억이 넘는 돈을 한 은행에만 두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내 예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